이곳은 병실입니다. 아주 약한 조명 아래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환자의 침대가 보입니다. 환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간호사를 부르고 있네요. 간호사? 벌써 밤인가 봐요. 오늘은 어땠죠? 아름다웠나요? 따스했나요? 해가 나왔나요? 구름, 하늘에 구름도 꼈나요? 전 구름 보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알죠? 사람, 배, 정말이지 제가 보고 싶어한 것들이 보여요. 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언제 붕대를 풀 수 있죠? 얼마나 오래죠? 저 많이 안 좋은 거죠? 맞죠? 아주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주 어린 소녀일 때부터 모두가 날 보면 피해 다녔어요. 처음 그랬을 때가 기억나요. 어떤 여자애가 절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전 아름다워지는 것까지도 안 바래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예쁜 건 바라지도 않아요. 사랑받는 것도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비명만 안 질렀으면 좋겠어요. 절 볼 때마다. 간호사들은 최근 307호 환자를 두고 가십거리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 붕대를 감은 307호 환자가 너무 불쌍하다며 자신이 저런 얼굴이면 어쩌겠냐며 그리고는 모두들 그 외모에 대해서 몸소리를 쳐댑니다. 환자의 이름은 자넷 타일러. 그는 붕대로 만들어진 작고 어두운 세계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병원이 아니며 타일러 씨도 보통 환자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상 특급의 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병실에 와 있으니까요. 오늘 타일러 씨는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입원이 타일러 씨의 9번째 입원인지 헷갈려하는 의사한테 타일러 씨는 11번째라고 정정을 해줍니다. 붕대를 한 번도 못 푼 채 11번째 입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전 가끔 인생 전부를 어두운 동굴 안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거즈로 가려진 벽, 동굴 앞에서 부는 바람은 마취제랑 소독제 향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동굴 안에 사는 게 참 편해요. 사적인 보장이 되죠. 아무도 나를 못 봐요. 저 희망이 없죠. 그렇죠, 선생님. 타일러 씨는 붕대 바깥의 세상이 지금 무척 궁금한 상태입니다. 11번의 입원 동안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타일러 씨는 그저 다른 보통 사람처럼 거닐고 바람을 느끼고 그렇게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선생님, 저 밖에 나가면 안 되나요? 그냥 좀 정원을 둘러보고 앉고 그럼 안 되나요? 그냥 아주 잠깐 바깥 공기도 느끼고 그냥 꽃향기 좀 맡고 싶어요. 그냥 제가 정상이라고 믿고 싶어져요. 이렇게 어둠 속에 앉아있기만 하면 온 세상이 깜깜한 데다가 나도 깜깜한 세상 자체가 돼요. 아주 괴상하고 흉하고 붕대 감은 여자를 지나 유일하게 어둠에 혼자 묻힌 그런 사람. 나도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제발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담당 주치의는 흐느끼는 타일러 씨를 위로합니다. 타일러 씨만 혼자만 그런 존재가 아니며
만약 타일러 씨한테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이 잘 안 될 경우 타일러 씨 같은 사람들이 뭉쳐서 모여 지내는 특별 구역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요. 나 같은 사람들? 뭉쳐 있다고요? 아니죠. 격리된 거겠죠. 선생님은 지금 갇혀 있는 거 말한 거죠. 선생님은 지금 수용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영아 격리 수용소. 감정이 동요된 타일러 씨에게 주치의는 설득을 시작합니다. 왜 혼자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려고 하냐며. 지금 타일러 씨가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힘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나 타일러 씨는 흥분하고 맙니다. 저도 보통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붕대 감고 아무한테도 민폐 안 준다고요. 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직장도 다니고 무슨 일이든. 댁들은 뭐 얼마나 훌륭해서. 정부란 게 뭐. 이 법률, 법규 이런 거 다 누가 만든 거죠? 좀 다른 사람들 다 떨어뜨리고 정상인이라고 다 갈라놓고 정부가 무슨 하느님이냐고요, 선생님. 정부가 하느님이냐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다룰 권리가 있냐고요. 태어날 때 좀 다르게 나왔다고, 못생겼다고, 범죄자로 만드는 권리가 있냐고. 당황한 의료진은 타일러 씨에게 이렇게 흥분하시면 곤란하다며 다독거려 봅니다. 하지만 바깥에 밤이 느껴져요. 공기를 느껴요. 꽃향기도 맡을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이거 풀어줘요. 제발 이거 좀 풀어요. 제발 이거 벗기라고! 벗기라고! 살려주세요. 누가 좀 날 살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좀 제발, 나 좀 제발요, 제발. 나 좀. 타일러 씨의 괴로운 호소가 마음에 닿았던 걸까요? 주치의는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붕대 제거 수술 집행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타일러 씨를 위해 곧 마지막 붕대를 제거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맙니다. 힘든 결정을 내린 주치의에게 수간호사가 괜찮겠냐며 아무도 오지 않는 방에서 둘이 앉아 걱정을 합니다. 주치의가 왠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외모로 누군가가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걱정을 하고, 수 간호사는 그런 주치의가 오히려 아니 보통 사람들과 다른 외모로 차별받는 것은 당연한 세상인데 왜 그것을 동정하는 것인지 불안해합니다. 이 나라는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른 외모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뒤편에서는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지도자의 연설이 대형 스크린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체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극의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주는 우리 사회 통합에 관해서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 타일러 씨의 특수 붕대를 제거하는 최종 수술 날입니다. 주치의는 수술 집도 전에 타일러 씨가 침착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며 반항이나 폭력으로 의료진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됩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빛에 천천히 적응해야 되는 타일러 씨를 위해 주치의는 신중하게 손을 놀려가면서도 계속 타일러 씨에게 보이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조금 회색빛이 보여요. 이제 되게 밝아요. 이제 선생님을 볼 수 있네요. 작지만 희미한 윤곽이 보여요. 어느새 마지막 붕대만이 남았습니다. 거울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타일러 씨에게 타일러 씨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가위질과 타일러 씨의 행운밖에 없습니다. 과연 타일러 씨의 수술은 성공할까요? 수술이 실패하면 타일러 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구역에 수용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붕대가 거쳤습니다. 그런데 신음 같은 비명 소리가 의료진에서 먼저 새나오고 맙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의료진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놔줘요, 제발! 내 얼굴 만지게 해줘요! 안 돼! 이성을 잃은 타일러 씨와 의료진의 소동뒷현으로 마침 방송 중이던 지도자의 연설이 섞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의 특성, 하나의 목적, 하나로 뭉쳐진 사람들, 하나의 가치, 하나의 도덕관, 하나로 정립된 표준, 하나의 정부와 가치관, 서로의 차별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를 좀먹는 불일치, 사회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의 통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통합되지 못한다면 다양성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불일치가 우리를 파괴합니다. 만약 통합이 없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저들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대통합이야말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불이 환하게 드러났을 때 드러난 병실의 모습은 붕대를 완전히 벗은 놀라운 외모의 타일러 씨와 그를 둘러싼 타일러 씨와 전혀 상반되는 외모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목구비가 정연한 얼굴은 끔찍하며 일그러진 입, 한쪽으로 튀어나온 코, 섬찟하게 부라린 눈매가 표준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타일러 씨는 의료진들을 피해서 온 병원을 도망치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온 병원을 그렇게 헤매던 타일러 씨는 뜻밖의 존재를 마주합니다. 타일러 씨와 비슷한 인상에 이목구비가 확연한 오똑한 코, 부드러운 눈매, 양쪽이 동일한 입가의 사내였습니다. 타일러 씨를 뒤쫓아온 담당의가 이 사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나라의 북쪽에 있는 마을 공동체 대표 윌터 스미스 씨라고요. 윌터 스미스 씨는 타일러를 불쌍하게 여긴 담당의의 연락을 받고 정부가 모종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병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일러 씨. 저희 쪽은 애착가질 만한 마을에서 멋진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요.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타일러님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고요. 타일러 씨는 분명히 거기에서도 사랑받으실 겁니다. 타일러 씨,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스미스 씨, 네? 왜 우린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글쎄요.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요. 아름다움은 제 눈의 안경이다. 우리가 여기를 나설 때, 우리가 마을을 찾아갈 때 지금 제가 말한 격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름다움은 제 눈의 안경이다 라고 하는 말을 되새겨 보세요. 아름다움은 제 눈의 안경이다. 준비가 되시면 여기를 떠나시죠. 자, 갈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이곳은 어디이며 언제 시대일까? 추한 외모가 지표가 되는 세계, 아름다움은 차별을 받는 세계. 답을 알고 싶으신가요? 답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속담이 진리를 깨우쳐주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진리이자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을 진리. 아름다움은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죠. 환상특급의 세상에서 전해드리는 오래된 교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장 특급을 맡고 있는 슬로우 뉴스의 노모뎀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메소드 연기 펼치고 힘이 다 빠진 미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재자 캔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의 메소드 연기를 멍하니 구경하던 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메소드 연기를 시킨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하나의 통화! 지금 다들 뭔가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아주 얼굴이 빨가시네요, 제이크님. 나 진짜 할 줄 몰랐거든. 내가 하자 그래놓고 내가 이거 녹음할 줄 몰랐어. 이게 네. 여러분 쪽대본 아시죠? 네.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쪽대면 안 좋아. 에이, 진짜. 그래서 제이크님도 중간에 갑자기 합류하셨어요. 네. 내레이션 하던 중간에 아주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미나리님 정말 연기 잘하시네요. 아, 역시. 근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면서 부끄러워져가지고 어휴. 본업이시라. 역시. 네. 괜찮아요. 듣는 분들이 더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아, 네. 부끄러움은 청취자의 목. 이거 잊고 있었어? 미나리님이 그 성우를 하신다는 걸 잊고 있었어? 아유, 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망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하는 거 보고, 미나리님이 원래 이게 성우를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니 성우를 하셨다 안 하셨다를 떠나서 오늘 연기는 저분 누구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연기였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캐스팅 디렉터 분께서도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시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네, 캐스팅 디렉터 지금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면서 얼굴이 빨개져 있습니다. 내 얼굴 지금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 내가 하면서. 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환장 특급 그 코너를 오더 받아서 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 오브 비홀더가 환상 특급의 오리지널 두 번째 시즌에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이것이 베스트 에피소드다 하고 부르짖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힌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영상의 반전이 굉장히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장 특급으로 소개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사실 저번 하반기 때까지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천재적인 감각과 그 아이디어가 빛나는 제이크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뭔가 영감을 주셨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이크님이 참 천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즉 본인이 흑막이기 때문에 주변에 저처럼 덜 떨어진 사람을 천재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본래 이 영어 스크립트를 받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지? 하고 있었는데 다 했어요. 그리고는 번역했다고 해서 라디오 드라마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다 했습니다. 오. 그 제이크님이 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제이크님이 아니었으면 이 일을 제가 해내지 못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을 엄청난 위치로 각성시켜주는 제이크님의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저 오늘 얼굴 2번 빨개지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제가 재촉 드린 이유가 있어요. 노무대님께서 저희가 환장 특급을 사실 지금 거의 반년이 아니라 지금 한 4개월 정도 녹음을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앞에 이미 그 방송 분량을 2회를 녹음을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장 특급 녹음이 거의 지금 재개를 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얘기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뭐였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아이 오브 비홀더를 하자는 얘기를 그 전에 방송 분량에서 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 그랬죠? 저 이주석 씨라고 있어요. 네. 이주석 씨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이거를 뭐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청취자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빌미로 노무뎀님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고, 예, 노무뎀님이 스스로 천재성을 각성을 한 거죠. 네. 진짜 너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기 30분인가 그 전부터 뭐가 툭툭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아주 훌륭한 쪽대본들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그리고
이거 방송 녹음하기 전에 저 구체적인 디렉션까지 갑자기 연습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구석에서 정말 종이에다가 쓰고 계셨거든요. 맞아. 네. 그 종이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네, 이건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해야 돼. 네, 쪽대본. 예. 그런데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도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천재들이 악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네. 딴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야. 암호처럼 써 있어서. 네. 자, 아이 오브 비홀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일단 방송 그니까 제가 봤는데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방송 영상은 미리 지금 저희가 이 방송 나가기 전에 공개가 됐었겠죠? 공개됐겠죠? 그쵸. 저희가 지난 회부터 영상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다 방송을 보셨겠죠?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은 이거는 이 방송 라디오 들으시기 전에 꼭 한번 영상부터 먼저 보고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방송 자체, 그러니까 방송 말고 그 드라마 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장센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너무 정교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혹시라도 이 앞에 뭔가 어떤 안내 문구가 나올 수 있으면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영상 보고 와라, 이런 안내 문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 방송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셔야 예, 왜 이렇게 나레이션을 했는지, 왜 우리가 부끄러워했는지에 대해서 예, 아실 겁니다. 네. 네, 저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환장 특급이 본격 스포일러 환상 특급이기 때문에 예,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게 훨씬 유익하죠.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먼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셔도 괜찮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영상을 보자마자 전 사실 반전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구성한 이 천재 디렉팅과 천재 나레이션, 네. 천재 성우, 천재 너무 성우, 자화자찬이야. 네. 저를 뺀 나머지 천재들이 모이면서 천재 독재, 천재 독재. 천재 독재? 천재 독재자. 어쨌든 네. 거기서 보실 수 있듯이 그 구성이 좀 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 반전을 눈치챌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처음에 의견이 반대다라고 할 때는 이거 무슨 스타워즈는 무슨 순서로 봐야 되나요? 뭐 팬덤 사이에 뭐 이런 의견인가 막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합리적이네요. 결론은 이걸 구성하신 노모뎀님이 천재인 걸로. 네, 그렇게 몰아가죠. 네, 그렇죠. 대천재. 결론은 네, 동대님 천재인 걸로. 뭐야 네, 이거?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래도 이 청취자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농담입니다. 예,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자, 예.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좀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방송을 들으셔도 되고 뭐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뭐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1960년대, 1950년대 컨텐츠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SF적인 그런 좀 환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무대 자체가 세트 촬영이고 또 연극적인 무대고 또 이 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적은 배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촬영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릭이 존재합니다. 이번 거는 그 의사의 얼굴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고 계속 그 음영으로 처리한다든가, 그다음에 간호사의 말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바스트컷으로 잘라가지고 굉장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든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중반이 넘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 프로듀서가 얼만큼 진짜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든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진짜 얼굴이 안 나오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환상특급 볼 때마다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그 영상 촬영 기술에 먼저 놀래요. 네. 저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다가 사실은 저는 의사의 얼굴이 딱 안 나오고 간호사들의 바스트컷이 딱 나올 때 아 이것은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아 이거 뭐 생각보다 뻔하네 사실 이렇게 생각한 측면도 있었죠. 있다가 제가 낚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그들의 지도자가 TV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딱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얼굴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그러면서 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혹시 정말로 얼굴이 저 여자만 타일러 씨만 이상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자가당착성 이런 영화를 보고 관람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약간 그런 상태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일부러 그 작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TV에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하잖아요. 네. 얼굴을 확대해봤어. 아, 어땠나요? 화면이 안 보이고 그냥 사람 얼굴처럼 보여요. 어. 네. 이 마지막 반전이 사실 그 얼굴이 돼지같이 생긴, 괴물같이 생긴, 뭐 캐릭터로 따진다면 오크같이 생긴 이제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건데, 그 독재자의 얼굴도 멀리서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실루엣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코는 코대로 있고, 눈은 눈대로 있고,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멀리 있는 독재자의 모습으로서 그냥 사람의 얼굴이 보일 뿐이지, 거기 괴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한테는 좀 센세이션 했겠다. 지금은 이제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예상도 하고 좀 그렇겠지라는 그것도 좀 상상을 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제 이 아이 오브 더 비홀더를 이제 감독하신 더글러스 헤이즈라는 양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양반이 정말 걸출한 그 TV 연출자이기 때문에 환상특급 이 오리지널 시즌에서도 이 아이 오브 더 비홀더 말고 이후로 8개를 더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도 로드 설링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환상특급 이제 끝내고 나서 로드 설링이 몇 년 뒤에 만든 심야화랑 시리즈에서도 이 사람이 연출을 맡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환상특급 그 시청자들이 굉장한 베스트로 꼽는 아마 저희가 환상특급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릴 인베이더스라는 그 에피소드에서도 이분이 되게 탁월한 목소리 연기를 펼칩니다. 얼마나 탁월한지는 뭐 그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제이크님, 네. 이 에피소드가 2002년 신환상특급에서 리바이벌이 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리바이벌이 됐고요. 저희가 많이 기억하는 이제 칼라 버전의 환상특급이 있잖아요. 그게 1980년대 리메이크된 버전이고요. 그 리메이크가 이제 2002년에 한 번 더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이게 워낙에 유명했던 에피소드다 보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리메이크를 했었죠. 네. 하지만 평은 되게 안 좋았다고. 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원작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로테스크한 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기라든가 또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거지만 여배우가 오리지널 훨씬 더 이뻐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거 사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그 마지막에 붕대 풀고 딱 치켜 올리던 그 모습이 와, 참 이쁘더라고요. 결론은 예쁘다. 여배우는 예뻤다. 결론 이뻤다. 결론 이뻤다. 두 명이 이쁘다고 했으니까. 네. 아니요, 저도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요. 네, 만장일치네요. 만장일치네요. 그렇습니다. 왜 만장일치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노무드님은 아니신가요? 아니요, 예뻤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컬러보다는 흑백이 주는 그 멋이 좀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환상특급 지금 다시 리메이크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작년에 개봉을 했던 겟아웃의 감독이 이번에 리메이크 감독으로 들어가요. 근데 난 이거 칼라로 리메이크 하지 말고 흑백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 저도 흑백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미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효과라든가 뭔가 그 SF 장면을 보여줄 때도 뭐 CG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멋있게 쓸 수 있지만 너무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보여주지 말고 그냥 좀 흑백으로 좀 원래 원작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되게 올드한 맛도 있고 오리지널리티도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리메이크 할 때 좀 흑백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근데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작보다
안 멋있을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또 그렇긴 해요. 네. 네. 그 당시에 그 배우들의 느낌이라든가 분장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네. 연기라든가 또 이제 이 당시에 배우들은 대부분 연극 배우 출신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연기 면에 있어서도 약간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네. 과장되게 네, 크게 네. 표현하니까. 네. 워낙 다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한 가지 여러분들 잊고 계신 게 있는데 여기서 독재자가 대통합을 외쳤어요.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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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데 근데 그 대통합 얘기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얼굴 한번 다 보세요. 물론 그 여자 주인공 얼굴 말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네. 통합을 이뤘네요. 네, 쉽게 말해 얼굴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전자 조작을 했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얼굴이 똑같이 나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녀가 아니라 어쩌면 독재자의 약간 고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얼굴이 그렇게 약간 일그러져 있는데 난 이 얼굴에 표정을 세워버릴 거야 해가지고 뭔가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거를 실을 딱 퍼뜨렸는데 그 중에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유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어떤 세계관을 재밌게 살겠는데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약간 괴물같이 생겼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더 플러스 괴물같이 생긴 여튼간 하나의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들 제가 볼 때 그 전 포인트를 거기로 잡고 싶거든요.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세계에서 이거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 주인공이 상당히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우리 눈은 보기에는 되게 정확히 어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이쁘게 보이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점 한 10점도 얘기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이쁘다 아니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도 저는 비춰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뭐 어쨌든 동계올림픽 기간이기도 하니까 네. 네, 그거를 좀 이제 연결을 하자면 동계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죠. 패럴림픽이라는 게 또 있죠. 그 장애인 올림픽. 예. 그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는 그 장애인들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었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잘 찝어주셨는데 그 개성이라는 게 제거된 사회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멋진 얘기가 뭐냐면 장애를 개성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리가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다리가 없는 게 나의 개성이야. 아, 멋있다.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야.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부분이 더 열려 있는 것이 나의 개성이야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그 지성적인, 가장 발전된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치로 삼냐면은 서로 다르다는 걸 가치로 삼는다고 생각해요.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거. 대부분의 그 침략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백인과 다르다고 해서 흑인들이 핍박을 받는다거나 다른 색깔의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얼굴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도 많고 해외 나가서 사는 분들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는 되게 특이하게 봤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도 할 거고 비하도 했을 거고 그런 거를 겪었던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그게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차별되던 사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그 로드 썰링이 이거를 썼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960년 당시 미국을 생각하면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막 대놓고 행동을 또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서 캠페인으로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이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그렇죠. 1960년 정도 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아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지?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드 썰링은 이 각본을 통해서 이 배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나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차라리 얼굴에 붕대 감고 다니라면 다닐 수 있는데 왜 못 그러게 하냐. 굉장한 정당한 권리고 권리라는 말까지도 나오죠, 사실. 그쵸. 그 생각해보면은, 단순한 보철, 그 다음에 다리에 교정기 정도만 껴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장애로 봤어요. 소아마비 같은 것도. 간단한 예로, 그, 영화 뭐죠?
포레스트 검프? 네, 포레스트 검프. 예, 이건 네. 왜 알고 있는 거야? 포레스트 검프. 네,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거기서도 그 어린 포레스트 검프가 다리에 그 교정기를 끼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막 뭐라고 하거든요. 막 맞아요. 이상하게 보거든요. 예, 그거를. 버스 못 타게 하고. 네, 버스 못 타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960년대라는 거는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큰 격차가 느껴지는 예, 사회였다는 똑똑한 거죠. 세계였죠. 이게 제가 왜 그런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그렇게 차별할까를 생각해보면 전 두려움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두려움. 그 말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역시나. 우리는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해. 자 그럼 그 얘기 그대로 넘겨받아서 아니, 미나리님 해주세요. 아니, 하셔도 되는데. 아니,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수와 내가 다르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 그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똑같이 획일화된 교육 받으면서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에만 너무 익숙해요. 뭐 외모나 뭐 행동이나 삶의 방식 같은 것까지 주입을 받으니까, 그래서 튀면 반항한다고 욕먹고, 그래서 내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남한테 맞추는 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모나 행복이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다 남들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 보면서 항상 환상특급 에피소드들을 보면 정말 옛날에 만들어졌는데도 요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진로나 일을 대하는 자세나 삶의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대입해보면 적용이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또 독재자 역할을 맡았잖아요. 잊고 있었는데 네, 인생 배역.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걸렸네. 어쨌든 독재자 배역을 맡아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그런 독재자가 누구였는지 되게 궁금해지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독재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편하거든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저 엘리트가, 저 똑똑한 사람이 나의 사상을 대변해주고, 그런 사람이 알아서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처단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 세상에서 독재자는 그 독재자가 좀 더 많이 이렇게 갔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생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신체 유전자들을 조작해가지고 좋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유전자들만 모아가지고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학살이라던가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것들, 그런 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독재자가 처음 TV에 나왔을 때 이 반전을 왜 그런 건지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TV에 나온 그 독재자가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던 독재자보다 훨씬 선하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후에 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품고, 저런 것들이 옳지 않은, 간편하지만 옳지 않은 거다. 획일화된 것이 편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편한 게 아니다. 여기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게 있다라는 거를 정말 잘 버무려낸 것들이라는 것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미나리님과 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캐님의 특히 독재자 연기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연기를 제가 느끼면서 뭔가 머리에 떠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 하다가 미나리님 이야기 듣고 생각이 든 게, 이 환상특급 세계 안에 특히 이 아이 오브 더 비홀더에 등장하는 독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되게 직관적인 비유로서의 독재자. 독재자가 그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또 하나는 엄청 은은하게 비유를 하는 은유의 기법인데, 이 후자는요, 이 독재자가 사실은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를 대변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까 미나리님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길들여지고 했을 때 바로 그 목소리가 그 독재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사회 한켠에서 자, 우리 모두 똑같이 살아가야 돼. 장애인 차별해야 돼. 그 못생긴 사람 차별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로드 썰링은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면은 큰일 나니까 독재자의 직관적인 비유에다가 묻어뒀던 게 아닐까. 제이크님은 그런 독재자의 그 메타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영상 보면서 가장 처음 떠올랐던 게 히틀러였어요. 맞아요. 히틀러가 말하는 모습과 또 여기서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선전.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고, 영화가 또 생각이 났어요.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무생학이라는 이제 얘기를 캐님께서 하셔서 생각났던 영화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나요.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장애는 아니야. 그냥 난시, 그러니까 그 안경을 썼어. 네, 그리고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병에 걸릴 정도의 그 정도인데 이 가타카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가 우월한 무생학에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도 없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아주 그 상류 사회에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생학을 통해 가지고 이 질이 떨어지는 DNA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밑바닥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그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그 상류 사회로 올라가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 주인공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단지 안경을 썼어. 난 그리고 약간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야. 그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괴물 취급을 받고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이후의 영화에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의 메타포를 영향을 줬다가 아니라 이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또 이어받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또 생각난 영화는 저는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영화. 네, 거기서는 감정을 통제하죠. 네. 네, 독재자가 전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해요. 감정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하면 얘는 반동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진 사람들,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그 유치장에 가두고 이 사람들 체포하는 게 이제 주인공의 역할이었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V4 벤타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에 좀 이런 독재라고 하는 메타포가 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 지도자라는 존재는 벌써 독재자임에 틀림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쵸. 보통 뭐 대통합 얘기하면 벌써 독재야. 대통령 어? 하나 얘기하면 보통 하나 독재자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뭐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만큼 되게 모든 사람들이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웃긴 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남의 시선을 신경 써요.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그 어딘가 바깥에 기준이 있는 건데 그럼 그 바깥에 누군가가 기준을 잡아주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라든지 나 말고 누군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독재자가 사실 거의 남의 눈치 많이 안 보고 그냥 그건 내가 더 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말하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기준 세워주길 바라는 상황에서 그 사람 기준 세워버리니까 그쪽 확 쏠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독재의 패러독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대부분 독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오. 그치. 네. 우리가 도태될까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부추겨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지금 현실로 보자면 나이 든 사람 또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밀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독재라는 게 나타났을 때 그거에 반대되게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성이 아니라 열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고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말씀 들으니까 새로운 패러독스가 생각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무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생학 만세.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의 어떤 약간 뭐랄까 독단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생각 독재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삶의 진실을 좀 깨달아간다고 생각해요. 쟤는 어떤 식이냐면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의 기준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게 사실 전 삶의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병신 같은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바보 같은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랄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그 자기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쥐고 잡지 않으면 누군가 쥐고 흔들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게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낳게 만들거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컨텐츠를 볼 때 생각났던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좀 쓸데없는 의심이긴 한데, 여기서 아까 링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의무가 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뭐 이거를 관철해 나가고 투철해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옆에서 이제 쥐고 흔들고 가져가 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핍박받고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 에피소드를 봤을 때 과연 스미스 씨는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데려가는 것일까? 오. 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그거랑 이제 똑같은 의심을 했는데 네. 저희가 나레이션 할 때 그 노무대님 저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사기꾼처럼.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의 사기꾼은 뭐였냐면 뭔가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 인종을 청소하려고 하는 그 청소 같은 킬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환상 특급 많이 본 분들이라서 네. 반전에 반전이 그냥. 그냥 독재자는 이 청소부를 한 명 놓는 거야, 그냥. 다르게 생긴 청소부를 한 명 놓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을 시켜서 도시의 외곽이 아니라 뭔가 그런 이제 소각하는 데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도 해봤거든요. 저는. 갑자기 아일랜드가 생각납니다. 네. 영화 아일랜드. 그쵸. 그렇네요. 아니 이 스토리들 경향이 다 환상 특급스럽긴 해요.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것들이. 아마도 반전의 반전, 그 다음에 다시 리메이크한 다음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네. 슬프다. 그러니까 진짜 보고 있으면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타일러 씨는 결국에는 오늘 처음 본 의사가 소개한 멀끔하게 생긴, 자기가 보기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건 되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고 여태까지 붕대로 감싼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에 저도 또한 그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고 쳐도 저 사람을 만약에 따라갔을 때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래도 과연 행복할까? 모르는 맞아. 거죠. 그 안에서 맞아. 또 사실은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고, 그 나랑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바운더리에 있는 곳에 가서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할 텐데, 너무 대사가 네가 나를 따라가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 포인트가 되게 굉장히 저한테 좀 그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약간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집약되어서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SF 드라마가 생각나는데요. 혹시 도망자 로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는데 저는 로건밖에 모릅니다. 영화 로건밖에 모릅니다. 울버린이죠. 네. 도망자 로건이 1976년에 극장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78년에 TV 시리즈가 나오는, 좀 북미 TV에서는 좀 되게 특이한 경향으로 만들어진 시리즈인데, 그 미래 도시예요. 그리고 모두 되게 젊게 살고 젊은이들밖에 보이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도시에.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무슨 파티나 축제처럼 그 서로 모여가지고 어디론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나 보면은 일정한 나이가 차버리면 노인이 되지 않게 컴퓨터가 사람을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어떤 일원들이 이제 뭐랄까 반발을 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 로건이 살고 있는 곳을 탈출을 해서 노인이 존재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F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그 통제 사회의 이면에서 되게 안에서는 행복해 보이는데, 자, 더 즐거운 데로 갈게 하고 가는 순간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타일러 씨가 외곽 마을로 갔을 때 속지 않았다고 할게요. 진짜 말한 대로 아름다운 곳이야. 모두가 다 자기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곳이야. 근데 타일러 씨가 행복할까? 라고 고민했을 때는 캐님하고 똑같이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 마을 가기 전까지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돼지처럼 생긴, 오크처럼 생긴 여자였어. 근데 그 마을에 갔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그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있다면은 나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요.
타일러 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얼굴을 많이 진짜 여기서 보면은 11번째라고 하잖아요. 11번씩이나 얼굴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그 마을에 갔을 때 저는 적응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마을이 괴물이 하는 마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통제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을 세뇌하는 끝없이 세뇌하는 사회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이 통제 사회에서 통조림처럼 만들어진 사람들이 과연 통조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느냐? 달팽이였던 사람들이 달팽이 껍질을 벗고서 나왔을 때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독재자 입장에서는 좀 의심 없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뭔가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굴리기 좋은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뭐 기계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통제사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모던 타임즈 네, 생각이 찰리 났어요. 채플린? 네. 거기서 다 기계처럼 다 그냥 똑같이 일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찰리 채플린이 이상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만 일탈을 시도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모습들이 다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 이 아이 오브 더 비홀더가요. 그 인상적인 반전과 뛰어난 연기력과 그리고 뒤집힌 뭔가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로 차 있다고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함축적인 비유들이 되게 많은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이 그로테스크함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거는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굉장히 많은 메타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아한 에피소드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다음 환장 특급이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제가 기대가 되네요. 제이크님, 다음은 또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려고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라디오 드라마를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뭐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네.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디오 드라마를 할 만한 에피소드에는 라디오 드라마를 하고요. 또 농어댐님께서 구수하게 읊어주시는 그 나레이션도 저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편하시게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환장 특급 아이 오브 더 비홀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환장 특급은 이보다 조금 덜 심각하고 조금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오늘 새롭게 시도를 했는데 어땠는지 네. 앞으로도 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영 아니다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의 의견 다 좋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미나리님 목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듣다가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비명을 오열. 지르고 있어 막 큰일 났는데 막 그런 생각을. 네, 저희 그 네. 팟빵 게시판 통해 가지고 그 코멘트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미나리님 목소리 더 듣고 싶은데 네. 미나리님의 그분, 방송 녹음 지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분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꼭 그렇죠. 들으십시오. 네. 자, 저희가 뭐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뭐 시즌 1이다, 뭐 시즌 2다, 뭐 이런 기획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즌 개념 없이 아마 저희가 힘 빠질 때까지는 또 쭉 가다가요. 중간에 우리 좀 쉬자 싶으면 또 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또 이렇게 또 변덕을 부리는 것만큼,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만큼 더트라 멤버들께서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다양한 취향과 또 다양한 분들이 방송을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확실히 저희가 3, 4개월 쉬고 와서 그런지 뭔가 더 풍성해지고 약간 재충전돼서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재자끼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좀 이게 빼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요. 선한 역할로. 선한 역할로. 네. 네, 스미스 씨 같은. 예.
자, 저희 방송 오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미나리님의 진행이 돋보이는 복덕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만물상이 있습니다. 네, 뜬근이형 만빵. 네. 이번 주엔 뭐 하셨다고요? 이번 주에 마이크로네이션 네. 했습니다. 왜 AI가 갑자기 갑자기 우리 방송에 AI가 많아졌어. 네, 큰일 났어. 네. 대세야, 미나리님, 네. 그 다음 방송 뭐라고요? 저희가 예고를 드린 바 있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와 호응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네, 장미와 백합입니다. 네, 장미와 백합. 도대체 갑자기 꽃을 왜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지만 네, 이미 저희 팟빵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하시느라 각자 메소드 연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이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활기차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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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 해봐요.